소개받은 박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사실은 정사론에 나타난 전통 활쏘기입니다. 근데 정사론에 나타난 전통 활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그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사론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정사론은 오늘은 빙산의 일각 정도만 소개를 하고 정사론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그 활쏘기의 그 심화, 사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 주된 오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한다면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인식할 때 서양 사람들은 보통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동양은 사실은 철저히 부정하는 말입니다. 동양은 어떠냐? 논리가 끊어진 자리,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야만이 진리가 얻어질 수 있다고 하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진리를 체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진리, 이치를 이용하는 거에 가깝고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진리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년 전에 그 송나라 때 주자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했었습니다. 경물치지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논리적 사고와 동양의 그 깨달음을 적절하게 결부시킨 것이 사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공부법입니다. 이 얘기를 주로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동양에서 그 인식하고 있는 마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마음 속에 저렇게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활쏘기의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고 지금도 그래도 많은 그 논문으로 발표된 바입니다. 마음속에 이치가 저렇게 들어있죠. 마음속에는 본성, 명덕이라고 하는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무국, 태극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동일한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이거를 쉽게 미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발하지 않은 상태. 근데 이거에 따라서 학문적 경향이 달라지고 동양의 사상의 핵심은 과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미발을 무엇으로 받느냐가 동양의 많은 사상의 핵심입니다. 유불선도 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다시 하자면 동양 사상의 핵심은 마음속에 있는 저 본성을 뭐로 볼 것인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본성, 명덕, 리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이 옳다고 논하자는 게 지금의 방법이 아니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체득하는 것을 어떻게 체득해야 되냐? 마음속에 있는 명덕, 이치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체득해야 되느냐가 동양 사상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동양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공부 방식이 나오냐면 위인지학,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부 방식이 나옵니다. 위인지학은 뭘 얘기하냐 하면 위기지학은 나를 위한다고 되어 있죠. 위기지학은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공부를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명덕, 이치를 체득하려고 하는 학문을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학문, 아니면 부귀공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학문,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학문은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위인지학. 그래서 문장가 이런 것은 다 위인지학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위인지학은 절대 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위기지학에만이 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을 얘기하는 것은 위인지학은 굉장히 공부하는 선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학문은 굉장히 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맥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글씨 쓰고 글 짓고 하는 것도 절대 못하게 할 정도로 오로지 마음 수련하는 것 위주로 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본 틀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인지학, 위기지학을 기억하셔야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갈래가 나오죠. 동양에서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론은 아까처럼 진리를 체득하는 건데 여태까지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정법이었습니다. 정법. 고유할 정자를 썼죠. 이게 불교와 도교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동양 학문의 모든 것은 정법을 썼습니다. 고유할 정자. 정법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왜 정법이 가능할까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고유할 정자를 통해서 도를 얻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자의 성리학은 이걸 철저히 부격한 겁니다. 정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시한 게 경법입니다. 경법.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최고의 핵심은 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활쏘기의 진행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자, 정과 경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은 당연히 고유한 거죠. 그럼 그거의 반대인 경은 무엇이냐? 그죠? 고유한 거에 반대되는 무엇일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실까요? 자, 다시 아까 걸 다시 하겠습니다. 왜 정법에서 경법을 넘어갔냐면 이 정을 수행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부정되냐 하면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가 왕성했던 시대는 항상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있었을 때 남성 때만 하더라도 원나라에 벌써 이제 패망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불교와 도교가 이론적으로 훌륭한 건 맞는데 그걸 숭상하는 나라는 거의 국력이 약해집니다. 왜냐? 정을 숭상하다 보니까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한다고 하면 누구나 앉아서 정을 수련하거든요. 소위 지금 그 유명한 스님이신 성철 같은 분도 6년 동안 장잡을 했습니다. 6년 동안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수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평생 동안 이렇게 해도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누구나 정법을 수행하니까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이 방법을 쓰지 말자고 해서 나온 게 경법입니다. 이 경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에 본성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본성을 체득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갔을 때 본성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움직인 거죠. 내가 아무리 고요하더라도 그건 고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이론이 맞습니다. 정에 들어가야 본성이 들어간다는 건 맞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부정됐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성리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는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제가 오늘 경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제 스스로는 그래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얘기심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오냐. 잘 보십시오. 이게 사고의 핵심입니다. 주자 성리학이 나온 것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 본성이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을 바르게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한치의 왜곡됨이 없게 하면 그런 본성이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이 어떠신가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본성을 보는 게 맞는데 그 방법은 너무 힘들고 실제로는 패단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마음을 바르게 하자.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한치 왜곡됨이 없게 만들면 마음속에 있는 본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 방법이 바로 사고의 전환점입니다. 이게 1000년 전에 이런 사고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본성을 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지 모든 것은 이 진리가 다 분화된 거죠. 진리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 모든 걸 쫓아가서는 절대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상태. 천지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상태를 알아야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가 풀리는 거죠. 진리를 터득하면 천지 모든 이치가 다 풀립니다. 생로병사서부터 모든 원인이 다 풀립니다. 이거를 푸는 게 중요하지 이거에 끄달려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기본적이었고 그 추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냐? 경법이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본성이 갖춰져 있으니까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이 마음속의 본성은 한치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거는 나나 공자나 심지어 하느님이나 누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왜곡돼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만 왜곡되지 않았으면 이게 그대로 발현되는데 내 마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본성을 본다 한들 본성이 발현돼야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나를 바르게 하면 본성이 발현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신분차별이었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신분차별을 넣는다면 그건 성리학자가 아닙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동등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만든 거고 실제로 유학에는 신분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존재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성리의 가장 기본적인 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자, 본성을 발현하는데 하나 지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냐?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 타고난 기질이 어떤 사람은 멍청하고 어떤 사람은 영리하고 느리고 빠르고의 기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욕심이 들어가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동양의 이것이 방법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동양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재밌는, 주자는 사실은 이 아까 얘기했던 경법을 얘기했지만 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수행 방법론을 지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경을 수행하자라고 얘기해놓고서 경에 대한 수행 방법론을 제시해주지 못한 겁니다, 주자는. 그래서 사실은 주자는 양명하게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주자에게 끊어지죠.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 성략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했냐? 이것을 경을 어떻게 수행하냐는 수행 체계를 완비한 게 조선 500년의 성리학의 역사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던져놨던 경법을 조선시대 때는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 체계를 갖춰나가서 이거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했었습니다. 나라서부터 모든 것을 구현했던 게 조선 500년의 성리학의 발전 과정이고 나라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은 고유하는 거죠. 그럼 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동의 극이 곧 정이 아닐까? 동의 극이 곧 경이 아닐까?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고유했을 때도 바르지만 딱 들어맞았을 때도 바릅니다. 상하사방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상태는 그것도 고유하죠. 그죠? 고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고유하지만 태풍의 눈같이 상하사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도 고유합니다. 자, 경을 그걸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경은 뭐냐? 동하는데, 내가 움직이는데 완벽하게 맞는 자리. 무슨 얘기냐면 밥 먹을 때는 완벽하게 밥 먹을 때 맞게 내 모든 걸 쓰고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쓰고 잘 때는 잘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자리.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경법이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경을 설명하는 말은 사실 많습니다. 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뭐 주의무적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이해해 볼까요? 한 가지를 주장하되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제엄숙 내 마음속이 고유하게 딱 가지런히 딱 갖춰진 거죠. 이것도 경이 됩니다. 상상성법 항상 마음이 밝게 깨어있는 자리 이것도 경이 됩니다. 또 기신수렴 이것도 또 다 경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것을 수행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행 방법은 여태까지는 소학을 통한 경의 수련 방법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성리학자들이 무엇을 위주로 공부했냐? 소학을 통해서 경을 수련하자. 소학을 통해서 경을 수련해서 저 도의 완성을 이루자. 소학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이 보는 책은 대학이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 소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건데요. 저는 활쏘기가 경수행 구조의 경을 수행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15세기, 16세까지 이미 연구를 논문으로 다 발표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소학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활쏘기가 경을 수행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해서 사실은 15, 16세기까지는 다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소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말이 이해되시면 됩니다. 소학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쇠소응대 진퇴지절이라고 하는 8자입니다. 쇠소응대 진퇴지절이 뭐냐?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고 아무것도 없죠. 소학은 이걸 수련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나이 15살까지는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데 이걸 수행하면 심대한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실은 소학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내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영리하게, 멍청하게, 노둔하게, 빠르게, 급하게 다 기질의 치우침이 있죠. 기질의 치우침을 치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소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질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게 소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내가 멍청하게 태어났으면 영리하기 위해서 영리해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꾀가 많으면 꾀가 없어야 되는 거고, 빠르면 느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 고쳐주면, 어릴 때 15살까지 익히면 기질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이 딱 맞죠, 중. 아까 뭐라고 했나요? 경은 중이라고 했잖아요. 중이 딱 맞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발현될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의 본성이 발현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질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기질에 막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계셨냐면 종심소에 부르고 70살이 되어야 70살까지 죽어라 수련을 하면 70살이 되면 그때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그때서야 요 소학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70 이전에 성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평생 동안 죽어라 해도 내 마음이 망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마음이 70 정도 넘어가 어떠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딱딱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의 수행 체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쇠소응대 나아가고 물러가서 내 기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기질이 이렇게 완전히 중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명덕이 발현되죠. 이 이론은요, 완벽합니다. 이 이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이론 때문에 사실은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성리학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수련을 해왔습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소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소학을 최고로 칩니다. 무슨 형이상학적인 논문학을 최고로 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오로지 이 소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고 물러가고 해서 내 기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있는 명덕이 호련히 발현돼서 혼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양의 특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럼 활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활쏘기도 이게 가능할까? 자, 활쏘기도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작의 상태가 있었죠. 아까 지사. 지사의 상태는 어떤가요? 완벽하게 정에 들어간 상태가 아닌가요, 혹시? 못 쏘고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딱 먹는 상태는 상하, 좌우 모든 게 한점으로 딱 뭉쳐지고, 생각도 끊어지고, 완벽한 집중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죠. 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을 설명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게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어떻냐면 고려 때 천년 불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 조선 때도 성리학을 수련한다고 하고 있으면 다 하나같이 앉아서 참선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천년 유습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퇴계가 했던 게 뭐냐면 성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선에 빠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쓰면 넌 아직 선미가 들어있다. 넌 아직 선미가 배어있다. 선의 맛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퇴계가 계속 후학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왜 그러냐? 경을 설명해 주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까 소학을 얘기했지만 소학은 어떤가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경을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활쏘기였던 겁니다. 이거를 누가 체득을 했냐? 자, 이건 넘어갈까요? 이것을 언제 체득했냐? 자, 우리나라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도학파의 기본적인 맥이 이렇게 들어간다. 포은 정몽조라고 써있는데 정몽주입니다. 야은 길제 잘 아시죠? 강호 김숙. 포은 정몽주 잘 아시죠? 야은 길제, 강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 한원당 김민필, 정암 조광조, 퇴계 이양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 학맥이. 이걸 도학파라고 합니다. 도학의 맥입니다. 우리나라. 퇴계 이양 율곡이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다들 도학의 맥입니다. 근데 이때 강호 김숙자 때, 강호 김숙자가 1400년대 분입니다. 이때 학교가 생겨납니다. 커리큘럼, 도학의 커리큘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소학, 대학, 논어맹자, 중용, 시경서경, 주역해서 이런 편제가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는 편제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 편제를 강호 김숙자가 정하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활쏘기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 활쏘기를 집어넣은 게 병법을 전수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라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건 뒤에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강호 김숙자의 제자이자 아들이 누구냐면 전필제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부관 참시당했던 그 조의제문 때문에 부관 참시당한 분이죠. 전필제 김종직이 살인의 영수로 관직에 갔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향사례를 복원한 겁니다. 당시 향사례는요, 중국에서는 500년인가 그때 이후로 실전돼서 끊어진 겁니다. 근데 전필제 김종직이 갑자기 당시 이제 유양소라고 하는 지방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태종 때 폐지가 됐는데 전필제가 유양소를 복원해야 된다. 왜? 향사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향사례 시행을 명분으로 유양소를 복원하고 그때 유양소의 이름이 향사당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향사당이 현재 활터의 모체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논문은 16세기까지 나왔고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대부분 연구는 됐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전필제 김종직은 왜 향사례를 복원했냐? 향사례 시행이 바로 활쏘기를 예식화, 경을 구조화시킨 거죠. 그래서 향사례를 통해서 성리학이 우리나라 16세기에는요, 전국의 향사례가 완벽히 보편화됩니다. 그리고 향사당은 전국에 다 이미 유양소 복원을 통해서 그래서 성리학이 중국에서는 지식인들 몇몇에 불과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 안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향사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향사례 유풍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요번 발표 때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다음 회식에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전필제 김종직에 의해서 대중화된 향사례는 전국에 보편화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활쏘기는 어떻게 되나요? 활쏘기는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포은, 정몽주, 야암길자, 강원주 이렇게 내려오는 학맥, 한원당, 김경필, 정암, 조광조, 회제, 이어서 퇴계, 이양으로 내려오는 데는 한원당, 김경필 때 소학이 확립이 됩니다. 소학에 의한 경의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활쏘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소학을 통한 경의 구조가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원당, 김경필이나 정암, 조광조를 소학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소학동자. 소학을 철저히, 이걸 소학파라고 합니다. 도학파를 다른 말로 소학파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로지 소학을 통한 공부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퇴계 이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활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죠. 오히려 투어가 나타나죠. 투어는 어떤 경을 더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활쏘기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송당학파라고 하는 학맥이 등장하면서 다시 활쏘기가 도학의 전승 구조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송당 박영과 일제 이양이라고 하는 저 두 분에 의해서 이 활쏘기가 도학의 전승 구조로 등장하는데 대단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송당 박영도 조선의 궁서에 나와 있는 명궁이고요. 일제 이양도 조선의 궁서에 나와 있는 명궁입니다. 근데 일제 이양이 어느 날 송당 박영을 찾아가서 근데 두 분 다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입니다. 당시에 일제는 성리학자가 아니었죠. 그냥 약간 무부였을 뿐인데 송당 박영을 만나서 거기서 백록동 귀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도의 대체를 얻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퇴계와 망명 조식과 동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위로 성장을 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록동 귀해가 도대체 뭐냐 하고 제가 그 부분에 연구를 했고 이번에는 그 논문, 그것이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백록동 귀해는 활쏘기를 도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책입니다.
조금 잠깐 먼저 다른 걸 설명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송당학파가 백록동 교회를 통해서 도학을 전수했다면, 활성을 통해서 전수했다면 이미 도학파 쪽은 소학파로 흘렀다고 했잖아요. 같다면 왜 이런 구조가 송당학파는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송당학파를 다시 면밀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송당학파는 소학파하고는 전혀 다른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덕을 중심으로 합니다. 송당학파, 아까 소학파는 어땠는가요? 소학을 통한 실천을 중시하겠죠? 근데 송당학파는 스스로 깨닫는 걸 중시합니다. 또 하나, 송당학파의 도학의 전승은 특정한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전수합니다. 아까 제가 소학파에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었다고 했죠? 이것도 무시합니다. 당시의 성리학자들한테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곡 같은 분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퇴계도 너는 선미가 있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절대 그렇게 바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송당 일제 이분들은 대부분 다 무인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맥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끊어졌던 그 활쏘기 맥으로 이제 향사를 통해서 보편화됐죠. 근데 이 전승 구조가 송당학파에만 전해 있었던 것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송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보실까요? 만약 살핀즉 내 마음을 살핀다는 얘기죠. 경이 자연이 생기고 능히 경을 하면 존심양성. 존심양성이 뭐냐면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경을 잡아 성성함이 이에 가깝다. 성성한다는 것은 도 차원에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뭐 태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살핌,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성성함 이런 논리 구조가 형성되죠. 이게 송당학파의 특색이고 일반적인 그 소학파는 존심양성, 소학을 통해서 실천, 그 다음에 경을 얻어서 그 다음에 자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방법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당학파의 기본적인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핌, 경, 성성함. 근데 제가 아래가 재미난 글자를 달아놨습니다. 살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위기지약이네요. 그죠?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경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기지약을 통해서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성함이 들어가는데 성성함은 활용관통이다. 활용관통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이 활용이 다 통하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성리학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의술에 송당도 어땠냐면요. 이 신당한테 공부해서 대학의 경무치장을 통하고 난 다음에 당대 최고의 명의가 됩니다. 의술로 통해버린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은 의술을 공부한다고 의술이 통하는 게 아니라 의술의 본체를 통하면 의술이 통해지는 겁니다. 이치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느 이치는 하나를 보면 모든 건 다 꿰어집니다. 예전엔 이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송당학파가 이런 구조인데요. 백록동 교회가 1530년경입니다. 이때 어떤 구조를 했냐. 자, 제가 한 5년 연구한 결론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활쏘기에 반구저기가 있죠. 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이양은 30살입니다. 당시. 송당 박영은 당시 30살이 많으니까 60대입니다. 일제이양이 맨날 활쏘고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협객지만 하다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큰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각성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서 이제 공부 제대로 안 했겠죠. 송당 박영이라고 하는 큰 성리학자인데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해요. 송당 박영도 무인이었다가 갑자기 낙향해서 성리학자로 이름을 알렸거든요. 서울에서 구미까지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송당 박영을 만나보니까 송당 박영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성리학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송당 일제이양은 근본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고 왔는데 뭐 책을 몇 번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기질은 자기하고 비슷해요. 이게 사실은 주제가 경을 발견한 이상의 일대 변혁입니다. 백록동 교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자, 너 활 쏠 때 반구저기를 하지. 그죠? 맞아서 쐈는데 맞지 않아서 어떻게 내 마음이 돌이키죠. 반구저기가 곧 위기지약이다. 성리학의 신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네가 활을 쏠 때 만작할 때 완벽히 정신 집중이 되지. 그 자리가 곧 경이다. 너가 활을 쏘면서 얻은 마음의 미묘차가 있지. 묘한 자리가 있지. 그게 곧 화룡간통, 태국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이게 백록동 규례를 제가 요약해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일제가 크게 깨달아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떡하냐. 한일자 하나만 딱 써놓고 그 다음부터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한일자가 사실 아까 주일무적 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일제이왕은 퇴계이왕, 남명조식과 더불어 조선 당시의 거위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자, 백록동 교회가 이런 구조에 있었는데 이게 1530년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제 얘기가 맞다면 이 뒤로 이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구조는 더 발전돼야 맞죠? 제가 그냥 혼자 내 생각이다. 그럼 이 구조는 뒤에 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게 맞다면 시대정신이죠. 성리학의 진수, 정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활 속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일제이왕도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당대 이름 높은 성리학자는 이런 풍이 전승이 됐겠죠. 근데 이상하게 문 쪽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학파 쪽에서는 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판단해도 소학을 통한 수련이 훨씬 구조가 보편화, 대정화될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죠? 이거는 무인들에 한정된 겁니다. 활쏘기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무인들에 한정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무인이 썼던 사법서가 나옵니다. 오로지 무인이 있었고 그 무인은 문의 영향을 도학의 신법을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무인들 속에 계속 구전 심수돼서 어느 날 이 무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계속 구전,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도학의 법이 활쏘기 속에 완전히 체화돼서 훨씬 심화돼서 이거를 무인이 써낸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재밌는 사실이 정서로는 틀림없이 도학이 언어인데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도학자의 언어인데 말은 도학의 언어인데 문장이 안 맞아요. 문장이. 무슨 얘기냐? 입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위기작을 정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위지사로 나옵니다. 자위지사. 스스로를 위하는 활쏘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안 바꾸거든요. 절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바꿀 수가 없냐? 이건 논어에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무인이 그동안 구전 심수됐던 것을 자기가 옮겼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책이 나온 겁니다. 1800년 후반에 장인식이라고 하는 무인에서 정사훈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은 여기 앞에 계신 김경일 교수님이 육사박물관에서 발굴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일대 쾌거라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백록동 교회는 기본적으로 활쏘기의 심의를 도학의 심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활을 쏘고 당신 여기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무엇을 얻었다. 그거를 활을 쏴가지고 도학의 심대한 경지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그거는 활에 있어서 명령이 될 뿐입니다. 활을 백날 쏴도 다른 이치, 의술에 통하진 않습니다. 그죠? 활만 잘 쏠 뿐입니다. 근데 백록동 교회에 의해는 활 속에 있는 신법을 도학의 신법으로 전환시켜 준 겁니다. 활을 쏴서 의술에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153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게 더 체계화돼야죠.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죠? 이게 정서론입니다. 정서론이 어떤 걸 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활쏘기의 전기는 정서론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빙산의 일각. 어떻게 약간의 심화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서론은 도학적 체계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 심의만 얘기하겠습니다. 활쏘기의 전기는 스스로 무궁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거죠. 전기가 뭔가요? 내 마음을 수련하는 거죠. 내 몸을 수련하는 거. 아까처럼 마음을 수련하는 겁니다. 정신전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무궁한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본성이 발현되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역을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관역을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위인지사입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활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활쏘기가 하려면 관역에 마치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내 몸을 봐야 되네. 내 몸을 봐야죠. 내 마음을. 내 경을 봐야죠. 정설론의 핵심은 요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역에 마음을 안 뺏기는 것이 어떻게 해야 안 뺏길 것이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볼까요? 사실 전 요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협적 활쏘기의 법은 120부가 정식이다. 이제 활을 배우는 자는 연한 활과 양전의 무거운 화살로 쏘게 하여 관역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 부드러운 활하고 무거운 화살로 쏘면 관역에 안 미치죠? 못 가잖아요. 왜 그러냐? 관역 앞으로 빈터에 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 사람 지금까지 내려온 풍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관역이 가까우면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도 전국에 핥도는 145m입니다. 그래서 정설원은 신뢰하기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활이 성능이 좋아지니까 약하고 가벼운 화살을 써서 관역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럼 관역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관역이 뺏기면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위기지사가 안 되고 위인지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의 활을 쏴도 결코 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몸이 발음을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발음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먼저 바르게 되어야지만 되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가 된 영예와 그 다음에 가히 마치고 안 마치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가 정설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나옵니다. 십심십정법, 6도 10단계, 1자 6단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이 계속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나온다. 선사와 불선사는 모두 몸에서 나온다. 마치지 아니함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못 마친 걸 근심하지 않고 바르지 아니한가를 근심하는 자는 바른가를 생각하니 곧 이에 도를 이루게 된다. 정설은 내용입니다. 또 바르지 아니함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마치지 못한 말을 근심하는 자는 그 마칠 것만을 생각하니 곧 이에 도를 무너뜨리게 된다. 활쏘기를 잘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활 속에 이치가 감춰져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위기지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선에서는 선사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 육도법이 나오고요. 이것은 뭐냐? 경이 완성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선원 서법은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록동 교회는 활속의 심의를 도학의 심의로 전환시켰다면 정선원 서법은 뭐냐? 활속의 속에 도학의 심의를 갖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활속이만을 통해서 활음관통의 경지,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정선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정선원의 의의는 활쏘기를 통해 진리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을 갖춰놓은 겁니다. 모임들에게로 전승되어 완비된 구조를 갖춘 도학의 전승구조로서 정선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 이런 활쏘기는 없을 겁니다. 도학파의 한 맥으로서 활쏘기가 들어와서 500년 동안 도를 전승하는 구조로 체계화되고 발전돼서 지금까지 현재 400개 할토에서도 이 정선원 사법에 의거해서 사실은 활을 쏘고 있습니다. 145m를 놓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토만은 하지만 잘 맞추는 것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활터의 모든 풍습과 이런 것은 이런 도학의 전승 구조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갖지 못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혹시 기회되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